에이, 설마 이거 아무리 해도 임신 너무 했다는데 지금 임신이 맞잖아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굴까? 이 사진 한 장으로 인해 나오게 된 거죠. 저게 언제예요? DMC가 실제 진짜요? 한 주간 뜨거운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발로 뛰어든 생생한 정보도 드립니다. 풍문으로 들어쇼!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봄이에요. 반갑습니다. 아, 벌써 제주도에는 개나리랑 유채꽃이 폈더라고요. 그래요? 봄이에요. 네. 봄이라서 막 기분이 이상해요. 아, 박정우 기자님 집이 제주도잖아요. 네. 지금 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눈도 좀 오고 그래요. 요즘 날씨가 이상해서. 왔다 갔다 해서. 네. 아, 근데 이제 더 이상 꽃샘춤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분이 또 2주 만에 다시 아이고. 방송을 복귀하셨어요. 우리 홍석천 씨. 아유, 외국 예. 촬영 갔다가 또, 예. 아. 사무실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우리 풍무 씨는 안 오면서 저는 이제 SNS 친구니까 매번 소식을 보잖아요. 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파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파티를요? 제가 또 그 잠깐 2주 쉬면서 정말 네. 많은 분을 만나고 네. 또 정보도 소식도 쏙쏙 빼왔습니다. 한 앞으로 한 2달 정도 쓸만한 것들 야. 털어드릴 테니까 네. 예. 시청률 1% 올라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고를 하셨어요. 네. 자, 이번 주 시청률 올려야 하는 홍석천 씨. 많은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석천 씨는 돌아왔는데 반대로 갑자기 은퇴를 선언한 분도 있죠. 네,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바로 배우 이태임 씨인데요. 뭐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배우 이태임 씨의 임신 소식이 알려져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더욱이 임신 소식이 알려지긴 3일 전에 이태임 씨가 자신의 SNS에 은퇴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려서 참 많은 사람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 생각과 고통 속에서 지난날 너무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짧고도 의미심장한 글인데요. 이 글을 올린 당사자는 그 이후로 3일간 아무하고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 글을 저도 봤는데요. 깜짝 놀라서 그 글을 봤을 때 이게 갑자기 뭐 글을 쓴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생각 있고 사정이 있어서 글을 쓰고 은퇴 선언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은퇴 선언이라고 하는 건 조금 이렇게 개인적인 공간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이태임 씨 정도면 좀 기자분들 불러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은퇴를 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뒷이야기가. 아니 근데 저는 기자들 불러 선언하는 것도 너무 웃긴 일인 것 같은 게 예. 배우 연기자들 가운데 저는 은퇴 선언 이렇게 한 사람을 제가 알기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아니 그 은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안 불러주면 은퇴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불렀는데도 자기가 안 가면 그것도 역시 뭐 자발적인 은퇴가 되는 거고. 도대체 왜 이런 글을 올렸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왜 이 글을 이 시기에 왜 올렸을까? 이 답만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확실한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니요, 그 중에 생각과 고통 속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고통스러운 어떤 뭔가가 고민할 부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아 그럼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연예인은.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보통은 다 자연 은퇴가 되거든요. 자연적으로 안 불러주면 저희가 이게 저 자유직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그만두겠다는 암시를 하셨어요. 예. 소속사도 궁금했대요. 대체 왜 그 한밤중에 왜 이런 걸 냈냐라고 그 오래 일했던 매니저가 물어본 거예요. 이태임 씨의 대답이 나도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한 걸 보면 약간의 충동적으로. 여러 가지 감정, 묘한 감정, 그리고 임신 중이잖아요.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아, 나 이걸 쓸 거야라는 약간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도 감히 추측도 해봐요. 이게 계약 보통 이제 해지 같은 거 할 때 은퇴를 해야만 그 해약금을 안 물어주는 걸로 알고 위약금을 위약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자신의 소식을 SNS를 통해 알리면서 정말 그 배경에 많은 추측들이 쏟아졌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매체에서 이태임 씨가 현재 임신 3개월이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래서 몸을 추스린 뒤에 결혼할 예정이다라고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이태임 씨의 임신 소식을 듣고 좀 반갑다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안심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예. 처음에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SNS를 급하게 저도 들어가 봤는데 네티즌들 글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던 것이 이런 추측이 있더라고요. 이태임 씨가 그 글 옆에 뭐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지만 사진을 흑백으로 해놓은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뭐 그동안에 뭔가 신경이 좋지 않아서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뭐 주변에 그녀와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기왕이면 좀 옆에 있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분들도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서 좀 개인적으로 걱정을 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임신 소식을 듣고 차라리 그냥 너무 잘 됐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처음에 이거 소식 들었을 때는 그냥 뭐 은퇴 가볍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나중에 이제 임신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근데 임신 3개월이면 아마도 이제 입덧도 끝났고 마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이제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생각이어서 아마 그동안에 힘들었던 감정이나 이런 걸 털어야만이 자기가 아이를 이렇게 뱃속에서 키우는데 좀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태임 씨가 한때 힘든 고비를 겪었잖아요. 잠시 뭐 방송 활동도 쉬고 역설 논란 때문에. 그런데도 잘 이겨내고 얼마 전에 김희선 씨와 함께 출연했던 드라마로 어떻게 보면 재기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임신과 은퇴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남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유태임 씨가 계속해서 힘들다고 올 1월부터 소속사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1월부터 나 너무 마음이 힘들다. 같이 뭐 연예 활동이 하기 힘들다. 이 프로그램에서 좀 하차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당시에 출연 중인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빠지겠다고 본인이 먼저 회사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유축컨대 아마 그때쯤 본인의 임신을 알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소속사한테 상의를 차마 못하고 그냥 힘들다라고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속사는 그때부터 어떤 작업을 했냐면요. 스케줄을 조금 많이 다 안 하고 앞으로 예정된 그러니까 드라마 캐스팅에도 다 배제시켰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SNS를 이렇게 쓰고 잠적하니까 소속사에서는 약간 많이 서운했대요. 왜냐하면 이태임이라는 사람 하나만 보고 그 밑에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그 품위 있는 그녀라는 드라마를 통해 배우로 재발견이 됐어요. 이때부터 정말 배우 이태임은 다시 시작하는구나라는 걸 모두 다 인지하고 있던 상황에 혼자만 이렇게 약간 가슴앓이를 했던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은퇴라는 초강수를 둔 건데요. 저는 이거를 독단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예비 남편이죠. 지금의 이제 아이 아버지와 함께 많은 상의를 했었을 거고 네가 이렇게까지 힘들다면 하지 않는 것도 나는 괜찮다라고 아마 두 사람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예, 정말 속 시원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저희가 추측들이 너무 난무한데 네. 소속사에도 알리지 않고 이태임 씨가 SNS에 은퇴를 선언한 후에 3일간 잠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임신 사실은 어떻게 알려진 건가요? 혹시 만나보신 분이 계신가요? 일단 이 처음에 이태임 씨가 잠적을 했을 때 소속사도 몰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소속사에서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보통 이러면 매니저들은 집 앞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안 달려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미 몇 달 전부터 계속 힘들다고 얘기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기 직전에 이태임 씨가 사무실에 한번 왔대요. 와서 어느 정도의 그냥 상의만 한 거예요. 그냥 계속 또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21일 날 사무실에 올게요라고 미리 약속을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서는 어차피 전화도 안 받고 연락 두절이고 본인이 이 정도면은 작정을 한 것 같다. 21일 날 회사로 찾아오기로 했으니 우리 기다리자라고 했는데 이태임 씨가 엄마와 함께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엄마와 함께 지금의 나의 상태가 이렇고 나는 앞으로 할 생각이 없으니 계약 해지를 해달라고 회사에 요구를 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알려진 겁니다. 이태임 씨가 소속사에 찾아왔을 때 모습은 어땠을까요? 왜냐면
본인 임신 3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모습은 좀 달랐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는 네, 3개월이면 별 티가 안 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거의 그러면 티 아예 안 납니다. 아예. 아예 근데 나지 않아요. 네. 또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이제 이태임 씨 본인이 3개월이라고 했고 네. 소속사도 그렇게 밝혔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배가 살짝 나왔다고. 아, 그래서 임신한 게 맞구나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태임 씨가 그 약간 뭐 시상식 같은데 되게 모습을 많이 드러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직전의 모습이 뭐냐면 정말 심하게 살을 뺐어요. 그래서 그 살을 뺀 모습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살을 빼서 이제 복구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을 본인이 직접 했었고, 저는 그 살 빼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정말 깡말랐어요. 그래서 본래의 이태임 씨의 모습이 없는 거 아니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깡마른 사람들은 임신 3개월에 절대 티가 안 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쩌면 또 체질상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네. 근데 3개월이면 아이가 12주라는 말은 젤리곰에서 조금 커진 상태이고 아기 집도 작기 맞아요. 때문에 절대 거의 3개월은 배가 나올 수가 티가 없고 나올 수가 없죠. 예. 마른 사람인 경우에도 5개월에서 약간 우리 그 똥배가 조금 나온 것 같다. 밥 먹었을 때 나온 정도의 느낌이지 그렇게 육안석으로 봐서 확 나올 정도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혹시 살이 많이 찌셔서 그럴 수도 있을. 모습까지도 뭔가 의혹이 드는 그 모습이네. 근데 전 궁금한 게 기획사에서 그 어머니하고 같이 왔던 이태임 씨하고 계약 해지를 어떻게 원만하게 된 건가요?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텐데요. 슬리피 씨가 말한 네. 내용이 그래서 와닿는 것 같아요. 그 맞아요. 계약 해지를 정말 깔끔하게 하려면 은퇴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회사랑 연락 두절한 상태에서 네. 저렇게 올렸잖아요. 그 은퇴. 그러니까 원래 같은 일을 하면은 무조건 위약금을 엄청 물게 보통 계약서가 돼 있어요. 보통. 근데 다른 일을 안 하면 그러니까 평범하게 돌아간다는 저 말처럼 평범하게 돌아가면 그냥 그 위약금을 안 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은퇴해도 투자 비용은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근데 제 추측은 이 남편분이 나머지 그 계약에 대한 걸 정리를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돈적으로 뭐 좀 해주지 않았을까. 소속사에서는 그 원만히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너무 큰 상황은 이태임 씨가 은퇴 선언을 했고 잠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일단 나타나 준 것에 대한 오 그래 왔어라는 그것도 좀 있는 거고요. 이때 논의한 거는 바로 위약금 문제였다고 해요. 이제 은퇴를 암시했잖아요. 근데 1년여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위약금을 물겠다, 나 은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위약금을 받은 만큼 뭐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사실 요즘은 뭐 혼전 임신이라던가 연예인이 그러니까 특히나 홍기가 찬 연예인의 결혼이라던가 연애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중이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굉장히 뭐 더 뭐 축하해주고 악플을 자제하자라는 자정작용까지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엇 하나 속 시원히 얘기하지 않고 은퇴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건 저 역시도 조금 보통의 상식선에서는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하고 임신을 해서 이 아이를 내가 결혼할 사람이면 임신 5개월, 6개월이어도 다 결혼하잖아요. 다 결혼을 네. 날짜를 잡아서 빨리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의심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과연 나는 그 상대가 누군지가 또다시 퀘스천 마크로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굴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러니까요. 74년생 사업가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86년생인 이태임 씨와는 띠동갑 차이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근데 좀 알아보니까 두 사람은 그 이태임 씨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주로 만났고 그 주변 사람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태임 씨가 뭐 굳이 뭐 교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비행선유 혹시 보신 분들 중에서 이태임 씨가 사는 단칸방 있잖아요. 나 그게- 봤어. 원룸. 그게 아파트예요? 아니야. 왜 아파트가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러면 궁금한 것은 우리가 TV에서 그녀의 집이라고 나온 12평짜리 단칸방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우린 이태임 씨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태임 씨가 자기의 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또
아파트에 살고 있다, 뭐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촬영용 집이 따로 있고 거주하는 집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태임 씨가 이제 원래는 이제 아파트를 사서 이제 잘 뭐 할부금 갚아서 잘 살고 있었는데 잠깐 힘들었잖아요. 네. 그때 아파트가 이제 빚이 좀 있어서 넘어갔나 봐요. 그리고 이제 고향집 아파트에서 살았나 봐요. 그러다가 서울에 이제 일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작은 그 원룸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뭐 고향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어머니랑 근데- 살고 있다는 집이 지금 서울에 있는 집이 아니에요, 그러면? 네. 아니 그럼 더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이태임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머니가 같이 사는 이 집에 와서 데이트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살던 집은 그 집이 맞고요. 이태임 씨가 살던 댁에, 집이. 예, 네. 이제 그 집을 정리를 하고 부모님이 평택에 계시대요. 평택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지금은 현재는 이제 아이도 가졌고 이제 결혼을 할 거잖아요. 이미 다 공표를 한 상황인데 보통 이러면 이제 예비 남편, 예비 아빠랑 같이 살잖아요. 지금 그 남자분이 삼성동에 사나 봐요. 그래서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그 이태임 씨가 실검 1위를 한 날 같이 올라온 이름인데 이시영이라는 이름이 올라왔는데 네. 그분이 누구죠? 이시영 씨는 전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죠. 근데 이분이랑 이태임 씨랑 그리고 이시영 씨의 지인들이랑 보트를 타고 이제 놀고 있는 듯한 뭔가 여유로운 모습이 유출이 된 거죠. 네. 정치계 인물 관련된 인물들과 여자 연예인이 같이 있다. 이거는 뭐 옛날부터 항상 뭐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예. 입장에서는 뭐 최고의 소스인 거죠. 뭐 그 진실 여부를 다 떠나서. 이시영 씨 같은 경우는 래퍼 더블 K 있잖아요. 아. 래퍼 더블 K의 누나와 결혼을 한 사이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그냥 그러니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댈 만한 구석이 너무 많은 사진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저희가 너무 추측성 얘기들만 하고 있기 네, 저 때문에 정리해드릴게요. 확실한 지금 얘기가. 그래서 지금 네. 매니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급하게. 그 매니저밖에 없네요. 예. 방송 중에 문자 보내신 거구나. 예. 이건 정말 야 이건 야미야 기자님밖에 못하는 겁니다. 예. 예, 저 사진을 보면 확실치는 않지만 이시영 씨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이 된 바 없고요. 저게 이태임 씨가 맞냐 했더니 이태임 씨 소속사도 그 전에 이 건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해요. 근데 이태임 씨가 본인의 입으로 직접 이거 저거 나 아니다라고 정말 그래서 미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저 당시 이태임 씨는 조금 살집이 있었다고 그래서 본인이 저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저 이태임 씨는 저 이시영 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예. 없다라고. 은퇴나 임신은 전혀 관계가 없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속사에서도 이 부분만은 분명히 하더라고요. 이시영 씨와는 절대 관련이 없다. 그리고 그냥 지금 해야 하는 말이지만 누군가와 연애를 하는 것 같았다. 이태임 씨 얘기를 오늘 한달에서 저도 그 매니저분이 저 예전 회사 저 실장님이셔가지고 또 연락을 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또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네. 여쭤봤죠.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이게 방송을 하는데 내가 이게 뭔가 이렇게 도움이 줄 수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지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여배우의 입장에서 지금 이 글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글을 딱 올린 게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비슷하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결혼을 해서 혹시 임신?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맞은 거예요. 네, 그걸.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줬는데 기자님들한테 얘기해줬네요. 소영 씨, 그거는 어제 버전이고요. 이건 모든 지금 일이 다 알려진 직후에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다행이네요. 스테이트. 네. 잊을 뻔했어요. 그 이사님은 도대체 팬분의 몇 명한테 지금 연락을 받으셨어요 야 그러네요. 예. 이태임 씨 같은 경우에 예능 프로도 하고 뭐 이것저것 방송했잖아요. 근데 그 비행소녀라는 게 비혼이 행복한 소녀가 뭐 그렇잖아요. 그 비혼을 꿈꾸는 혹은 뭐 비혼을 계획한 뭐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준 리얼리티 쇼인데 뭐 임신이 한 3개월, 미니멈 3개월 혹은 그 이상. 그럼 아마 사귄 기간은 그보다 훨씬 더 이상.
뭐 결혼 결심한 건 뭐 어쨌든 꽤 오랜 시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TV 출연하는 거야 뭐 본인의 상황과 뭐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는 어느 정도 이 시청자들 좀 고려해서 본인의 상황을 생각해서 이렇게 출연을 좀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실제로 하거든요. 우리 결혼했어요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출연하는 동안에는 다른 열애설이 나지 않도록 조심한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집중해서 보는 팬들과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몰입해서 보는 시청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이태임 씨가 처음 이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40살까지는 시집을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뭐 도대체 언제 만났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죠. 실제로 이제 그 제가 댓글을 쭉 훑어봤는데 뭐 대부분 이런 글이에요. 뭐 2, 3년 쉬다가 다시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뭐 댓글도 있고 그리고 너무 이르다라는 아쉬움도 있고 뭐 결혼 준비 잘하세요라는 글도 있는데 반 이상은 또 이제 의혹제기죠. 네, 그런 글은 솔직히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제 은퇴를 하고 아이를 낳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좀 이런 글들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전직 대통령의 수사라는 이제 묘한 시점이 걸려 있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의혹이 과거 한번 불거졌던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뭐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들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그 상황에서 이태임 씨가 은퇴를 한다 이런 발표가 나니까 시기적으로 혹시 이제 이런 생각들을 대중들은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저는 이태임 씨의 은퇴는 사실 그렇게 썩 지지해주기가 좀 어려운 게 물론 이제 본인의 당연한 선택이지만 여배우로서의 어쨌든 전문성을 좀 본인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평범한 삶, 뭐 그러니까 연예인이 아닌 삶도 물론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지만 예를 들어 어떤 남배우가 10년 동안 열심히 커리어를 쌓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저는 이제 좀 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여배우나 뭐 무슨 여자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커리어 잘 쌓아놨는데 갑자기 결혼과 함께 그냥 가정주부로 가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여성분들이 어떤 경력을 쌓고 인정을 받는 데 있어서 그리 축하해 줄 만한 일은 아니지 않겠는가. 아니 결혼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배우 할 수 있는데 좀 그런 모습이 조금 전 아쉽습니다. 급작스런 이 은퇴 또 거기다가 임신 소식까지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했지만 어찌 됐건 축하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원했던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태임 씨 앞으로 정말 아무쪼록 꽃길 걷는 좋은 소식만 전하는 그런 이태임 씨가 되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우리 슬리피씨 음반 잘 되고 있습니까? 요즘 새로 나와가지고 저희 아, 가게에서는 아주. 틈틈이 틀고 있거든요. 반응이 뭐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힙합계에서도 평이 아주 좋고 명반이다. 아주 명반이다라는 평을 듣고 있어요. 저희 프로에서 홍보 감사합니다. 좀 하게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이들한 노래 후렴구를 네. 들려드릴게요. 너무 궁금해 Your idea 헤매고 있어 몇 시간씩 줄어들고 있는 배터리 하루 종일 둘러보기 I wanna get to know your ID 나 괜히 야 노래 너무 멋진데요? 그리고 슬피 씨가 워낙 진짜 래퍼 오랫동안 진짜 래퍼 맞네요. 네. 사랑받은 이유가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슬리피 씨도 음반을 낼 때 진짜 잘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방도 동네도 빼야 되고 저쪽 옮겨야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전세인가요? 저요? 네. 저는 숙소입니다. 숙소. 숙소 회사에서 월세 숙소. 앨범은 그러면 본인 사비로 쓴 거예요?
같이 공동 투자 개념이에요.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힘들어요. 플러스 나기가. 지금 그러면은 그 슬리피 씨 뭐 죄송하지만 이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재정 상태는 어떻게 플러스로 많이 이렇게 좀 돌아서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냥... 막 돌아서면 제가 음반으로 까먹어요. 다시 투자해서. 너무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아니 근데 너무 이렇게 힘들지만 좋아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왜 아티스트가 돈돈돈 하십니까? 마이너스 될 수 있죠.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이제는 또 올해는 플러스다. 지금은 갚고 있죠 열심히. 아, 그래요. 가나 씨 아직 어리다. 마이너스였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나 안 차리면 돈을 벌 수 있는데요. 이게 뭔가 또 꽂혀서 만들고 싶다 이러면 가게를 또 차려요. 그럼 그게 또 빚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네. 돈 없어도 산다. 사랑만 있어도 산다. 지금 뭐라 월월이요? 개나리가 잘 폈더라고요. 어쨌든. 갑자기 개나리.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엄마 있고 또 아빠일 때 내 아이가 남들보다 더 이쁜 옷도 좋은 양말, 네. 좋은 신발, 좋은 학용품 그거 다 돈이에요. 엄마 아빠 노릇 하려면 돈 없으면 엄마 아빠 노릇 하기도 너무 힘든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돈 낳고 없이는 있지 안 된다는 않습니까? 거죠.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게 사실 연예인도 사람이거든요. 네. 화려하고 풍족해 보이는 연예인이지만 이면에는 정말로 많은 뭐 연예인 동료분들이 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분이 파산 선거를 했다고 해서 너무 놀랐어요. 80년대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가수였습니다. 소방차. 네, 그 중에서도 최고 인기 많았던 멤버였던 이상원 씨인데. 네, 그렇습니다. 소방차 전 멤버였던 이상원 씨가 지난해 6월에 개인 파산과 면책을 신청해서 11월에 파산 선고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0일에 면책 결정을 받아서 빚 전액을 탕감받았다라는 소식까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빚의 액수가 9,88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랐죠. 네. 근데 그 개인 파산이라는 거랑 면책 결정이라는 게 뭐죠? 왜냐면은 그거를 신청하면은 지금 빚이 다 탕감됐다고 하니까. 일단 아무것도? 개인 파산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갚을 재산이나 또 수익을 만들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빚을 탕감을 해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탕감을 해준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첫째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핸드폰을 만들기가 어렵고요. 세 번째로 신용카드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 소방차면은 그 가운데서 노래하셨던 그 풍채 있으신 분, 뭔가 씨. 그분 말고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상원 씨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방차는 아이돌계의 시조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서태지와 아이들의 아버지 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퍼포먼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한 바퀴 공중 제비돌기. 아이 센세이션했죠. 거의 뭐 이때 동춘 서커스단만큼 대단한 획기적이었거든요.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리고 이제 1987년도에 이제 데뷔했던 노래 아시죠? 그녀에게 전해줘. 이 노래로 데뷔했고. 빰빰빰. 그 밖에도 뭐 어젯밤 이야기, 뭐 연애 편지, 사랑하고 싶어, 집카페 이런 것들이 히트곡이 있었죠. 네. 집카페는 다시 한 맞아요. 한 10년 만에 다시 다시 만나서 나왔는데. 결성해서 했는데도 또 히트가 잘 됐어요. 됐어요. 소방차가 딱 나왔을 때는 약간 우리 지금 볼 때는 아저씨 같은 느낌이지만 그 당시에 우리 중학생들이 볼 때는 막 공그룹이었단 말이에요. 막 미쳤죠 그때는. 당시 그 연예 기사 보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보니까 소방차가 불을 지르고 간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았었어요. 아니 근데 그 정도로 히트곡도 많고 되게 유명하셨으면 돈도 엄청 많이 버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만약에 그 밤무대가 그때는 활성화되던 때라서 진짜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통장에 맨날 돈이 그냥 매일매일 불어나다 보니까 잔고가 얼마 있는지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파악이 안 될 정도라고 하는데 그때 행사 수익만 보자면요. 업소 많이 출연을 했잖아요.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동시에 14군데 정도를 이제 업소를 출연했는데 그러면 한 달 행사 출연료만 1인당 그 당시에 4억이죠. 한 달이요? 한 달에. 그때 4억이면 지금 그때 한 40억 돼요. 그렇죠. 이 당시 아마 강남 아파트가 1억이 채 안 했을 때. 한 달에 아파트를 몇 채씩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아니라 한 5천 대단했던 거예요. 그 인기나 넘었고. 수입이 뭐 상상을 불허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왜 이상원 씨는 왜 파산을 하신 건지 그렇게 돈을 많이 버셨다는데 돈을 어디다 네. 이렇게 이상원 씨는 그 국제 사기를 당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소방차 때 벌었던 돈을 다 이제 네, 날렸는데 현재는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힘든 시기가 또 있었습니다. 이상원 씨가 3년간 똑같은 화정터에 간 적이 있는데 부모님과 친형이 줄줄이 사망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기억하는 게 이상원 씨가 사실은 소방차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멤버였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팀 불화가 좀 있기도 했었거든요. 멤버 간에 이런 인기 차이가 있어서 뭐 수익 배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마 팀이 깨지고 이상원 씨 혼자 솔로로 나와서 활동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홍콩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의 비주얼을 갖고 있어요. 홍콩 배우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류 스타로 등극을 그 당시에 아무도 없을 때 등극을 해가지고 뭘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곤 했었죠. 9,800만 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1억이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무려 소방차가 이 돈 때문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모두들 깜짝 놀랐죠. 네, 한참 때 뭐 4억을 한 달에 벌어들이던 반무대생으로 당시에. 그런 분이셨는데. 네. 사실 댓글을 보면 네. 연예인이 1억 내기 싫어서 파산 신청을 했냐 이렇게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근데 지금 사실 이상원 씨의 형편을 들여다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수입이 0입니다. 그리고 집 월세를 낼 돈도 없는 상태고요. 작년에 솔로로 컴백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뭔가 활동 의지를 다진 상황이었는데 앨범을 내고 난 후에 2주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가 그냥 교통사고가 아니라 발목이 부러져서 전치 6주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시기에 뭐 검색어 1위도 하고 정원관 씨가 살림남에 출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약간 등장을 해서 살림남을 통해서 얼굴 도장을 찍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방송 섭외도 오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광고 섭외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잘 되려나 싶었는데 이게 또 다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이 더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발목만 안 부러졌어도 지방 행사라도 이제 막 가고 했었으면 월세라도 낼 수가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안 풀리려니까 이렇게 안 풀린다라고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네. 그 행사 관계자에게 좀 물어보니까 이게 소방차로는 행사를 좀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상원 씨 혼자로는 참 행사하기 애매해요. 왜냐면 뭐 트로트가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행사도 그렇게 많이 불러주지도 않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원룸에 이제 살면서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방송 일이 안 되면은 사실 다른 일을 찾아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다른 일을 하면은 왜 여기서 이걸 하세요? 라는 질문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상처도 많고 또 그 일하는 데서도 원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지 꼭 그렇게 뭐 어떤 연예인의 자부심 때문에 그리고 뭐 이제 그러지 늘 않을 것 이상원 같아요. 씨는 다시 한번 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뭐 음악을 통해서 좀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컸나 봐요. 그럼 이제는 적어도 본인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뭐 최소한의 뭐 품위를 유지할 만한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과거의 어떤 그 뭐 인기 혹은 뭐 사람들이 알아볼 거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그 산업 현장에 뛰어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리 과거에 인기 있었던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DJ DOC를 보고 우리가 연예계 악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설명을 해주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DJ DOC 앞에 소방차가 있었다. 그만큼 철들지 않은 아저씨들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건데 일단 정원관 씨 같은 경우는 장가를 가고 또 아이를 보면서 무언가 다시 어른이 되고 철드는 과정들이 있었고 중재자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 이상원 씨 같은 경우는 아직 가슴속에 소년이 살고 있다라고 아주 완곡하게 돌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철들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기훈의 표현에 의하면 곧 죽어도 강남에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신조가 있었대요. 그래서 예전에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하는 그런 강남의 월세집에서 계속해서 살기도 했었고 지금 자신의 자산으로 잡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동사거리 근처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이 단칸방의 월세 역시도 지금 거의 뭐 9개월, 뭐 거의 1년에 가까이 밀려 있는 상태라 제가 파악하건대 아마
뭐 계속 까이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당장 먹고 뭐 이런 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뭐 강남에 사는 걸 하고 후배들한테 술 사주고 이런 허세예요, 허세. 이걸 버리지 않으면은 이거는 가족이 힘들어요. 이걸 못 고치면 가정 꾸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빨리 좀 친분이 있는데요. 정신을 이상원 차리시는 씨가 정말 착해요. 마음도 좋고. 근데 살짝 허세가 있습니다. 예, 착한 거 가지고는 인생에 사는 게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근데 뭐 그 정도 허세는 연예인들이 다 조금씩 있죠. 그렇지만 뭐 선배 있는 되면 한에서 허세는 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을 경우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장가를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하라는 얘기죠. 너 같은 와이프 만날까 봐. 저도 조금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슬기도 그러나요? 힙합의 어떤 스웩. 사펑 피펑? 스웩을 이제 나쁜 말로 하면 약간 허세죠. 허세. 스웩을 나쁜 말로 하면 허세. 근데 네. 슬리피 씨는 허세는 없잖아요. 맞아요. 허세가 있긴 있는데 그 물품으로 보여주는 거죠. 뭐? 허세를. 뭐? 물질적인 걸로? 여러 가지 뭐 핸드폰 케이스? 이런 거. 네? 10만 원짜리라고. 네. 저게요? 티도 안 나고. 본인이 사신 건가요? 아니, 저게 정말 한정판이라 누가 주겠니, 이걸? 구하기도 힘든. 이걸 누가 나한테 주겠어요? 샀어요? 내가 나한테 주지. 저거를? 선물 받긴 받았어요, 나한테. 아, 슈프림이요? 내가 나한테 줬지, 이렇게. 아, 이거를 본인 돈 주고 백화점 가서 샀나요? 메이드 인 스페인이네. 아, 리셀이에요. 모슬이 뭐야? 그 품절이라 리셀로 더 비싸게 샀어요. 아 인터넷으로. 왜 글씨를 조그맣게 막아놨어? 인터넷으로. 요거 하나 샀습니다. 없는 돈에.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결혼해가 대기실에서 도시락 싸가고 과자 싸가고 아이고 물도 싸가요. 형 근데 10만 원짜리만 좀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거 아껴서 요거 하나 사서 나의 어떤 마음을 치유하죠. 아니 근데 이런 허세는 저 인정한다. 이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상원 씨는 파산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뭐냐면 채권자들, 즉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 돈 못 갚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는 거죠. 근데 사실 얼굴이 알려져 있는 연예인들은 안 써요. 그냥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뭐 음식점이든 편의점이든 알바를 하려고 해도 안 써요. 불편해서. 그러니까 그쪽 이게 사장들이. 그럼요. 예. 저도 네. 일이 없을 때 최근에 이제 알바 그 헤븐이라는 사이트에 가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카페 알바를 하려고 원서를 원서를 찍어요? 거기도 네. 자소서 넣었어요? 네 원서를 넣었어요. 혹시 은퇴할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일이 없으니까. 이력서에 앞으로 돌아갈 거예요? 뭐야 애프터스쿨 아니 그런 건 안 하죠. 근데 이제 뭐 이름, 뭐 생년월일, 뭐 어디서 하는지 이런 거 써가지고 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커피 머신을 만질 줄 아냐? 아 처음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끊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안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뭔가 기술적인 게 필요 없고 막노동이 좀 그런 건 좀 쉽지 않을까 해가지고 물류 창고를 또 알아봤어요. 진짜? 근데 보니까 밤에 가서 맞아요. 새벽 동안 일을 하고 아침에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아저씨들이랑 그 새벽에 가서 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거는 못 하겠어서 또 다른 알바를 알아보는 찰나에 또 일이 들어와가지고 네 그랬던 적이 근데 아니 근데 돈의 마음은 이해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용기 있고. 이게 용기예요. 맞아요. 정말 그러기 어떻게 쉽지 보면은 않아요. 이거는. 저희 가게 어떻습니까? 좋네요. 네, 유수영 씨. 현장에서 저 어때요? 넌 안 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없으세요? 황영진 씨는 없어요? 아르바이트요? 네. 저는 뭐 한참 개그맨 하면서도 네. 수입이 너무 적으니까 뭐 대리운전 같은 건 늘 했었었고. 정말요? 그럼요. 저도 뭐 19살 때 데뷔해서 이제 잘 안 됐으니까 20살 후반까지 이제 주연하기 전까지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으니까 저도 집이 여유로운 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뭐 대학 등록금도 없어서 정말 못 갈 정도로 저희 집도 되게 어려웠는데 뭐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니까 용돈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더 쉬면 안 되겠다 했는데 아빠가 얼마 전에 다치셨어요. 연예계 생활을 연예인인데도 어떤 일을 하셨어요? 뭐 어떤 커피숍, 뭐 횟집, 뭐 서빙, 뭐 저도 횟집 서빙도 하셨어요? 또 지인분의 가게이긴 했는데 음. 뭐 저도 아르바이트는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들여다보면 연예인들이 꼭 화려한 것만은 아닙니다. 맞아요. 정말 어느 면에서는 좀 안타깝고 이해가 되는데요. 이상원 씨처럼 파산을 하면요. 채권자들은
상대적으로 돈을 못 돌려받잖아요. 그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채권자가 누군지 알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채권자 중에 한 명이 소방차 멤버인 김태형 씨이거든요. 아, 같은 멤버. 네, 사실 이게 돈도 돈이지만 멤버들 간의 불화로까지 이어진 그런 채무 사건이 되는 거죠. 사실 이상원 씨의 파산 신청에 대해서 김태형 씨도 반응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조사를 해왔는데 소방차가 일단 13년 전에 2인조 활동을 재개를 하게 돼요. 정원관 씨가 빠진 이상원 씨 그리고 김태형 씨 이 2인 체제인데요. 일단 김태형 씨가 리더이자 소속사 사장이었고 이상원 씨가 소속 가수이자 김태형 씨와 계약을 맺은 그런 관계가 된 거죠. 이때 앨범 투자자에게 빌린 앨범 제작비가 3천만 원이었고 이상원 씨가 김태형 씨에게 또 따로 주어야 하는 그러니까 앨범을 활동을 해서 갚아야 하는 비용이 7천만 원이었어요. 활동비가. 그런데 이 2인조 활동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았고 수익을 내지 못해서 못 갚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작년에 이상원 씨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솔로 쇼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때 김태형 씨가 갑자기 이 쇼케이스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상원 씨 측의 말에 의하면 이날 쇼케이스에는 정원관 씨만 따로 와달라라고 따로 이렇게 부탁을 한 상태였대요. 근데 김태형 씨도 뭐 왔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같이 무대도 오르고 이제 이야기를 한 상태였는데 이 쇼케이스가 끝나고 나서 김태형 씨가 이상원 씨에게 이제 너 활동할 거니까 1억을 갚아주면 안 되냐, 1억 갚아야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름쯤 후에 법원에서 체납 독촉장이 이상원 씨에게 갔고요. 이때 이상원 씨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또 돈이 계속 없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파산 신청을 결국 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상원 씨하고 김태형 씨는 불화설이 늘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 소방차로 활동하다가 1년 만에 이제 이상원 씨가 탈퇴를 하는데 그 이유도 김태형 씨와의 불화설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결성됐을 때 이상원 씨가 김태형 씨 합류를 반대했다. 뭐 이런 불화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으로 이제 뭐 파산 면책으로 돌아서게 된 거죠. 이 두 사람 관계가. 네. 김태형 씨가 앞으로 이상원 씨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고 이번 계기로 돈 갚으라고는 안 할 테니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뼈 있는 이야기를 남겼어요. 참 많은 분들이 뭐 씁쓸해하실 텐데요. 그래도 소방차인데 이상원 씨의 파산과 또 불화설까지 전해드리니까 저희도 마음이 안 좋네요. 앞으로는 행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다들 또 기다리고 있는 게 소방차의 재결합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긴 한데 지금 상태로는 사실 재결합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하지만 활동을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세 분 다 훨씬 더 경제적인 이득은 충분히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좀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생활고 이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갚아야 할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법정에까지 섰던 분입니다.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의 전 멤버 이준호 씨인데요. 네, 이준호 씨는 그 채무액 1억 6,500만 원을 갚지 못해서 1심에서 1년 6개월의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를 다시 했지만 여전히 뭐 돈을 갚지 못해서 실형을 선고받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2심 결과 이준호 씨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죠. 양현석 씨가 대신 변제를 해주면서 실형을 명해서 화제가 되었죠. 네. 돈을 못 갚았는데 이게 사기 혐의라고 들었거든요. 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 못 갚았는데 사기가 되는 경우는 뭐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돈 갚을 능력이 없었고 돈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게 입증이 되면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빌리는데 나는 어쨌든 100만 원을 뭐 예를 들면 약속한 날짜까지 갚을 능력도 당연히 없었고 갚을 희망도 없었고 갚을 생각도 없었다. 이것만 입증되면 이게 사기죄거든요. 그러니까 이준호 씨는 아마도 법원에서 돈을 빌릴 때 이미 이 돈을 갚을 만한 뭐 어떤 계획이나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 거죠. 예, 사실 이준호 씨가 2012년 12월에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파산 선고를 받으면 약 7년 동안 자기 면으로 할 수 있는 카드도 없고요. 이제 뭔가 다 막힌 거예요. 근데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었어요. 네, 향후 7년간 그 자기 명의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주변에 돈을 이렇게 빌리게 된 거죠. 근데 그 돈을 또 빌리면 또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었고, 그러니까 큰 목돈을 이렇게 빌렸으나 이거를 갚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고소까지 가게 된 거죠. 왜 이준호 씨가 돈을 빌릴 때 서태지에게 무릎이라도 꿇어서 돈을 받아오겠다라고 한 말이 녹취가 돼서 이 녹취가 또 공개가 되면서 큰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무리가 있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서태지 씨와 교류가 없었다거나 양현석 씨와 교류가 없었다거나 이건 아닌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일단 이준호 씨가 결혼할 때 양현석 씨는 그때 당시만 해도 결혼식을 참석 안 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러면 이 나이에도 안 오겠지 싶었는데 이준호 씨 결혼식에 참석을 직접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또 이때는 서태지 씨가 못 온 대신 서태지 씨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준호 씨 결혼식에 참석을 했었어요. 제가 직접 뭐 인터뷰도 했지만 결국 방송 못 나갔지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교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또 이후에도 서태지 씨가 평창동으로 이사 간 다음에는 이준호 씨 부부를 초대했어요,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음악실에서 얘기도 하고 그 부부가 4명이서 또 같이 뭐 샤브샤브를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 정도였다는 거죠, 교류는. 굵직굵직한 그 정도만 있었고 그 이후에도 뭐 이렇게 돈 얘기를 할 정도로 서로 막 이야기를 계속한다든지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교류가 사실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정말 친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서태지 씨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돈을 빌리지 않았겠죠. 분명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한 일이 밝혀지면서 많은 대중들에게 그리고 과거 그들을 추억했던 팬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죠. 근데 이건 정말 저는 이준호 씨가 크게 잘못한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굉장히 다급하고 본인이 얼마나 좀 힘들면 이런저런 있는 말 없는 말 다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서태지 씨에게 무릎이라도 꿇어서 돈을 받아오겠다는 말은 사실 상대방이 들을 때 굉장히 신뢰 있어 보일 만한 말이기도 해요. 서태지 씨 재산이 뭐 모르긴 몰라도 뭐 수백억 이상 될 텐데 그 정도 된 사람이라면 뭐 한 1, 2억 정도는 이준호와 함께 했던 이 서태지인데 그 정도 안 주겠어라고 그 돈 빌려주는 사람들은 그 서태지란 사람의 이름 석자만 보고도 충분히 그게 보증이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용했다는 것은 이준호 씨가 같은 전 멤버였던 서태지 씨한테도 못할 짓이고 수많은 팬들에게도 굉장히 큰 실망감을 안겨준 정말 잘못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양현석 씨가 왜 빚을 변제해 준 거죠? 일단 서태지와 아이들의 불화설은 계속 있었어요. 멤버들 간의 교류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거의 영광을 함께한 전우, 뭐 동료 같은 느낌이지 지금까지 계속 살갑게 지내는 그런 뭔가 아주 근처에 내 지인, 뭐 내 친구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비즈니스 파트너, 과거의 비즈니스 파트너 딱 그 정도의 느낌인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 생각을 해서 의리로 갚아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예요. 이준호 씨 같은 경우도 이런 마음의 빚을 지게 되면 어떻게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돈을 갚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언젠가는 뭐 상황이 또 어떻게 지금 이렇게 바뀐 것처럼 또 언젠가는 이준호 씨가 또 한번 재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또 양현석 씨의 돈을 또 갚아줄 수 있는 상황이 언젠가는 오겠죠. 그리고 이게 뭐 1억 6천이면 사실 뭐 수백억대 자산가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뭐 수백억대 자산이라고 해도 대부분의 돈들은 아마 주식 보유로 그리고 이제 건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1억 6천을 꺼내는 거는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양현석 씨가 이렇게 어렵게 결정을 내린 거는 여튼 아마 뭐 대중의 눈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준호 씨가 그렇게 해서 옥살이를 만약에 하게 되면 대중은 어쨌든 지금 가장
부자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그 양현석 씨에게 아니 어떻게 그 정도도 안 도와주나 이런 비난의 화살이 갈 수도 있으니 사실 그 비난이 올바른 비난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마 양현석 씨가 여러모로 하여튼 신의 한 수를 좀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돈이라는 거는 이게 아무리 뭐 그런 걸 미리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뭐 돈 이거 빌려주면 이미 상쇄되고 내가 좋아질 거야 이렇게 뭐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런 결과로 뭐 어떤 사람은 야 돈 많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뭐 유세 떠네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결과론적인 거를 보자면 근데 그 전에 생각은 좋은 의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근데 이준호 씨가 그래도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래도 뭐 저작권을 뭐 서태지 씨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수익이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중에 이준호 씨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엄청 났던 것 같아요. 서태지와 아이들 당시에 이제 지분을 좀 보니까 한 서태지가 50% 가져가고 나머지 25%씩 양현석 씨, 이준호 씨 가져갔는데 그렇게 가져가도 이준호 씨가 이제 가져간 금액이 거의 뭐 200억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네. 200억이면 대단했죠. 지금 대단한 돈인데요, 정말. 네. 그리고 그만큼 서태지와 아이들이 위대했었고요. 네. 네. 근데 대단한 수입이었는데. 근데 사업을 하신 거죠? 네네, 이거 뭐 음반 사업. 많은 사업을 했었지만 뭐 하는 사업마다 그렇게 또 좋은 성과를 못 보였고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준호 씨가 돌잔치 마지막에 했던 그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제가 직접 가서 돌잔치 사회를 네. 천안까지요? 네,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돈을 받고 했는데 이 그 업체가 정말 시설이 너무 커요. 너무 좋고 음식이 뭐 돌잔치에 뭐 30개만 있으면 여기는 한 100개를 깔아야 될 정도로 규모가 너무 커요. 예. 근데 여기가 좋긴 좋은데 단점은 너무 외진돼 있어요. 번화가가 아닌. 그래서 제가 가면서도 야 여기서 돌잔치 하시는 분이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게 좀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시설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준호 씨 그 돌잔치 사업을 했을 때 천안에 직접 내려가서 전체적으로 뭐 스케치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봤었는데 그때 직원분들이 이준호 씨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 너무 좋고 물러서 큰일이라고 좋은 게 좋은 거가 너무 많으시고 우리한테 뭐 잘해주시는데 이게 사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너무 물으시다면서 기자인 저에게 막 사장님 칭찬을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좀 장사랑은 안 맞았던 분인데 이준호 씨도 직원들이 본인 걱정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 영탁스 클럽을 엄청 띄운 그 엔터테인먼트 대표시잖아요. 네. 그러면 쭉 그냥 그 엔터테인먼트를 이어나갔으면 되는데 그러면 YG처럼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왜 다른 사업을 하신 거죠? 이게 엔터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양현석 씨 같은 경우에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형도 있고 그리고 훌륭한 옆에 프로듀서들도 같이 해서 차근차근 해서 작은 규모에서 시작해서 넓힌 거잖아요. 근데 이준호 씨 성격상 이게 조금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전에 했던 그런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전수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혼자 다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이거 외에도 또 다른 해외 진출을 위해서 배우 전문했던 매니지먼트사 대표 그리고 영화 감독이랑 한번 세 분이서 또 한번 크게 한번 다시 해보자는 의미로 정말 무슨 운용회사인가 굉장히 큰 이름으로 한번 출범을 한 적이 있어요. 2014년도에. 근데 이것마저도 사실 저희는 그때 그랬어요. 뭔가 다들 위태위태하다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경우에 이런 실수들을 하거든요. 내가 그때 뭐 이쪽 마케팅에 이만큼을 쏟아붓으면 이건 분명히 되는 사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생각은 못 하고 내가 그때 그것만 했었으면 이 아쉬움, 미련 이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여기서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엔 이거에 더 돈을 들이고 이거에 또 돈을 더 들이고 이러다 보면 그동안 자기가 쌓았던 뭐 수많은 뭐 재산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전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건 이준호 씨의 아내가 한 방송에 나와서 울면서 아이 분유값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게 여기까지 말을 하기까지는 정말 극한의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나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준호의
아내고 네. 그 두 사람의 나이 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뚫고 행복하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울었다는 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라는 신호거든요. 네, 정말 얼마만큼 극한 생활고에 시달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네. 이준호 씨도 생활고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대부분을 서울에 돈을 빌리러 가는 시간이었다고 해요. 근데 뭐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장이 없는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체 운영에도 더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나는 굶어도 상관이 없는데 젖먹인 아기한테 줄 우유가 없으면 그것만큼 엄마가 힘들고 견딜 수가 없거든요. 또 원래 이준호 씨가 별명이 도서방이잖아요. 도둑서방. 23살 연하인 아내를 얻고 그러면은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가족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제가 그때 이제 이준호 씨를 인터뷰를 했을 때는 이준호 씨도 아내에게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23살 연하잖아요. 연하인데 아무 연고도 없는 그 천안에 남편만 믿고 내려간 거죠. 가서 동네 뭐 친구도 없을 테고 그냥 하루 종일 아이들이랑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추후에 아내분이 방송에 나와서 직접 이야기한 부분이 천안에서의 그 생활에는 정말 우울증이 와서 자살 충동까지 느낀 적이 있다 라면서 방송에서 직접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내분의 마음이 더 아플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준호 씨가 재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클럽에서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받고 있는데요. 이때 아내가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혼설, 별거설도 풍문으로 나왔고요. 이건 아마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기 때문에 나온 말인 것 같은데 늘 정말 행복한 모습만 보였던 이 아내가 돈도 없죠. 거기에다 남편이 성추행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준호 씨처럼 사기 혐의로 또 고소를 당한 아이돌이 있죠. 네, 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속상했는데 제가 실은 H.O.T 팬이었지만 네. 잭스키스에서는 강성훈 씨의 팬이었어요. 근데 이게 잭스키스가 최근에 재결성을 했잖아요. 네. 그 전에 이 강성훈 씨의 사기 혐의가 다 해결됐던 일인데 이게 또 불거졌죠. 네, 그렇습니다. 강성훈 씨는 지난 2011년에 처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 총 6번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서 결국 실형까지 살았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7번째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했습니다. 네. 그 7번이 다 같은 사건이에요? 아니요, 다 다른 사람이 고소장을 낸 그 7번이 모두 다른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일단 이번에 7번째 고소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010년에 강성훈 씨가 일본 공연이 무산돼서 돈이 필요하다라면서 지인에게 1억 4천여만 원을 빌립니다. 그런데 고소를 한 사람은 이 돈을 강성훈 씨의 룸메이트 그리고 강성훈 씨 이렇게 통장에 돈을 나눠서 보냈는데 이후에 돈을 갚지도 않고 연락 두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연락이 닿았는데 강성훈 씨가 하는 말은 룸메이트에게 돈을 다 줬으니 그 사람한테 받으라 라면서 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잭스키스가 결성된 다음에는 왕성원 활동을 펼치면서 누가 봐도 수익이 있겠다라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빚을 변제하지 않아서 2월에 검찰에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성훈 씨는 이번에 잭스키스를 재결성하면서 대형 기획사인 YG에 들어갔잖아요. 소속사나 본인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계약 전의 일이라 아는 바가 없다라고 선을 완벽하게 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 소속사 대표가 이제 나섰어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YG는 이래도 대답을 안 할 거니까 전 소속사 대표를 찾자.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전화를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대답은 이랬습니다. 무혐의를 받은 사기건과 같은 맥락이다. 이건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반응을 냈습니다. 강성훈 씨가 이제 피소당한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뭐 음반 사업이나 콘서트, 연예 사업을 통해서 돈을 빌리거나
또 하나는 이제 자신 소유가 아닌 뭐 렌트카를 이용한 고급 외제차를 요거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갚지하는 형태인데 7번의 사건 모두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 고소를 당해서 돈을 갚아서 무혐의 판정난 건도 있고 또는 뭐 실형을 받아서 옥살이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7번의 그 사건 경우 조사를 받고 재판을 해봐야 뭐 진실을 알 수 있지만 본인의 주장처럼 무혐의 받은 건과 같은 케이스라서 사실이 아니다. 이건 더 지켜봐야 됩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 옥살이를 했다는 건 저 오늘 처음 듣거든요. 정확히는 최순실 씨 때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최종 재판 전에 구속 수사를 받은 거예요. 실제로 구치소에서 1년 3개월 정도 생활을 했는데요. 정확히는 2번에 나눠서 생활을 했습니다.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성동구치소에서 수감이 됐다가 달수로 약 7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또 당한 거예요. 그리고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다시 구치소에서 수감을 하게 됩니다. 아이돌 최초로 구속 수사를 받았던 거라 당시 굉장히 충격을 안기기도 했었죠. 이때 당시에 그 MBC 출연 정지를 당해요. 그래서 정지를 당하다가 무한도전 토토가 잭스키스 때 무한도전 측에서 요청을 해요. 풀어달라고. 그래서 MBC 방송이 풀어지게 된 거죠. 한 번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2번이면 이거는 명백히 잘못이거든요. 이렇게 되풀이되는 실수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무려 7번이면은 제가 볼 때 이게 거의 이제 상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일단 강성훈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이제 인지도 있는 연예인이잖아요. 강성훈 씨 하나로 나 콘서트 할 거예요라고 하면 누구나 충분히 재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연스럽게 이제 돈을 이제 빌려달라고 했을 때 투자가 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강성훈 씨가 꼭 담보로 잡는 게 차예요. 그러니까 뭔가 만약에 못 받으면 차라도 가져가면 되니까. 약간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 돈이 또 크지도 않다고요. 한 3천만 원 정도래요. 근데 이 3천만 원을 한 명한테만 담보로 잡아서 했다면 문제가 안 됐겠죠. 근데 이게 여러 명이었던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된 거죠. 뭐 한 번 정도는 정말 뭐 사실을 잘 몰라서 한 2번까지는 내가 정말 돈 거래하는 걸 잘 몰라서 아니면 돈을 좀 늦게 줘서 내 정말 형편이 안 돼서 한두 번 정도는 그냥 한번 이해해 주려면 뭐 노력해서 이해해 줄 수 있는데 7번 정도도 그것도 굉장히 비슷한 수법으로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뭐 가볍게 보기는 어려운 사건인 것 같아요.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강성훈 씨. 요즘 그래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뭐 자숙 중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와중에 대만에서 팬미팅을 했는데 네. 3월 17일 날 대만 타이페이에서 이제 단독 팬미팅을 열었는데 이때 뭐 19년 만에 대만 팬미팅에서 만석이었어요. 뭐 가득 찼는데 이 자리에서 뭐 강성훈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만에 오기 전에 믿지 못했다. 내게도 팬이 있고 아직도 사람들이 강성훈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말이다. 라며 감격에 찬 소감을 말했다고 합니다. 내내 뭐 밝은 표정이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사진 보니까 정말 대만에 정말 팬이 많네요. 많네요. 강성훈 씨가 많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활동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치고는 정말 해외에서까지도 아주 인기가 대단한가 보죠. 근데 왜 멤버들과 같이 팬미팅을 안 하고 혼자 한 건가요? 일단 강성훈 씨는 솔로 앨범을 또 냈었으니까 이거 개인 활동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사실 잭스키스의 완전체 활동, 다 같이 함께하는 활동은 좀 앞으로 불투명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전 멤버가 모두 YG로 소속사로 옮기기는 했지만 일단 각자 개인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아예 본인 레이블을 따로 만들려고도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걸 보니까 글쎄요. 앞으로 함께하는 활동은 아마 어려울 것 같네요. 네, 또 한 명의 중견 배우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는데요. 네. 누구시죠? 네, 작년에 종합소득세 4억 700만 원을 체납해서 논란이 됐던 배우 김혜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지금까지 10억 가량 되는 빚을 이제 갚고 남은 금액이 4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앞으로도 성실히 갚아 나갈 것을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세금 체납과 별개로 총 23억 원이라는 또 다른 빚이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는 이 빚, 그러니까 23억 원을 더 이상 갚을 수 없다며 개인 파산을 신청해서 개인 파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23억 원이면 개인에게 빌려 쓰기에는 좀 과한 큰 금액이거든요. 그럼요. 예.
어쨌든 이걸 빌렸었단 말이에요. 김혜선 씨는 제가 알기로 꾸준히 활동도 하고 있었고 출연료도 뭐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이렇게 큰 빚을 지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두 번째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떠안게 된 빚인데요. 보통 이렇게 해서 헤어지면 김혜선 씨한테 뭐 별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또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남편이 이혼의 조건을 어떻게 내걸었냐면요. 내 빚을 다 떠안아야 된다. 그래야 이혼을 해주고 아이의 양육권까지 해주겠다라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김혜선 씨 입장에선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 두 번째 남편은 4살 연상의 사업가로 알려졌죠. 결혼 생활 내내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다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었고 심지어 촬영장에 김혜선 씨가 촬영하는 그 촬영장에 흉기를 가지고 찾아와서 위협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너무나 충격을 안겼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남편이었던 분이 사채를 써서 매달 이자만 1,600만 원 정도가 나왔었다고 해요. 그런데 또 이 이자가 하루만 늦어도 전화나 문자 같은 것이 하루에 뭐 100통씩 왔다고 하고요. 새벽에도 문자가 와서 그야말로 숨통을 조이는 그런 하루하루였다고 당시를 회상했어요. 저도 모 프로그램에서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프로에서 아이들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가 아이들의 그 양육권을 주지 않을까 봐 그게 어떤 거라도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 이용하신 거잖아.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김혜선 씨가 그래도 이제 연예인 생활 오래 하면서 아마 아는 변호사들도 있을 텐데 변호사한테 한 번만 물어봤어도 이 상황이면 무조건 소송해서 양육권, 친권 다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육권 때문에 그 20몇 억 되는 빚을 떠안았다는 것이 물론 이제 그 김혜선 씨가 워낙 이제 심성 자체가 곱고 그다음에 뭐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는 하지만 참 이 부분도 저는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 혹은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억측일 수도 있지만 전 남편분이 뭐 법으로 그렇게 통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아내 되는 사람이 느꼈기 때문에 그냥 무언가 내가 이걸 안고 갈 테니 더 이상 나를 건들지 말아라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물론 김혜선 씨가 본인이 진 빚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3억 원 중에서 남편이 진 빚이 17억 원 정도였고요. 본인의 빚이 5, 6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 빚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빚을 지게 된 건가요? 사실 빚 독촉이 너무나도 심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김혜선 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7억 원 정도를 빌렸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드라마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이 드라마를 출연하다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는 의문의 회장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의문의 회장을 믿고 4, 5억 원을 투자를 해서 가게를 차리고 인테리어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던 어느 날에 이 회장과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투자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아이고. 결국 이 지인의 이자 뭐 이런 것들 갚지 못해가지고 7억 원을 빌린 그 지인에게 김혜선 씨가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연예인들이 사기당하기 가장 쉬운 먹이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나 이제 사회생활을 잘 모르고 있는 특히 여자 배우들, 여배우들 뭐 굉장히 이런 일들이 알게 모르게 비일비재합니다. 김혜선 씨가 이렇게 힘든 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한 3, 4년 전에 인터뷰를 했었을 때도 이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열심히 갚겠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게 너무 불어난 이자 때문이에요. 이자가 이제 채권자의 90%가 사채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원금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금이 그러니까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거예요. 이제 한계치를 다다랐기 때문에 아무리 갚아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상황이 한계가 온 거죠. 이자는 잠을 자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상황을 법원에서도 알아요. 법원에서도 알아서 출연료 중에 일부를 받아서 국세를 냈다는 것도 알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배우니까 법원에서 일부 변제를 해주겠다. 그러니 원금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거를 채권자 쪽에서 거부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이 파산 신청하고 난 직후에 전 재산을 가압류를 또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너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김혜선 씨 같은 경우 파산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다음 달 정도면 대부분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빚 탕감까지 다 끝날 것 같다고 합니다. 자, 김희선 씨의 파산 신청 소식 참 안타까운데요. 김희선 씨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면책을 받으면 당장 이제 빚 도촉에서 벗어나니까요. 그리고 김혜선 씨 같은 경우는 예능도 하고 그리고 일일 드라마, 주말 드라마 굉장히 할 수 있는 역할이 다양해요. 그리고 본인이 뭔가 뭐 주연을 고집한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자, 파산 때문에 추락한 스타들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반대로 최근에 성실히 돈을 벌어서 빚을 갚는 이 모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제 절친이죠. 예. 윤정수 씨, 그리고 또 전임 MC, 또 이상민 씨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윤정수 씨는 뭐 정말 9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뭐 어마어마한 인기 아니었습니까? 네. 없는 모계, 장단지, 뭐 예능 태능인이라고 했는데 네. 그때 뭐 유행어가 이제 뭐 사랑의 총알 뭐 이런 거, 정말 대단했죠. 잘 나갔었어요? 네. 이렇게 방송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모은 돈으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워낙 사업 자체에 관심이 많았었다고 네. 그래서 뚜렷한 뭐 목표를 따로 정할 정도로 굉장히 사업에 관심이 있었는데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이 4억 원, 연 매출이 50억 원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레스토랑 이외에 또 투자도 또 잘 하면서 수익이 엄청났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본인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방송에서 이제 출연을 해서 전문가로서 또 이야기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또 어머님께 20억짜리 한강뷰 아파트를 현금으로 척척 사드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벌었었다고 합니다. 한때 뭐 윤정수 씨 정말 잘 나갔죠. 네, 그럼요. 그 돈을 쓸어 담는다 네. 할 정도로 손님이 미어 터졌고 특히나 이제 연예인들의 어떤 아지트로 대단했었습니다. 네. 음식이 굉장히 맛있었어요. 제가 안주도 너무 맛있고. 한종일 윤정수 퓨전 레스토랑이요. 윤정수 씨랑 같이 제가 그 사랑의 스튜디오에서 같이 2MC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친해졌었는데 그 본인이 그런 레스토랑 하게 되면 뭐 맛있는 거 오면은 오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깔아주면 그냥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잘 나가던 윤정수 씨가 2007년에 사업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10억 원의 대출을 받고 현금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자만 한 달에 약 900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회사가 잘 됐으면 이것도 갚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윤정수 씨가 투자를 했는데도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빨리 손을 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간에 투자한 돈을 조금이라도 회수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다시 연대 보증을 서서 6억을 더 받게 되고 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무리한 투자도 있고 무리한 또 보증까지 서게 되면서 그 빚은 고스란히 윤정수 씨한테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때 윤정수 씨는 당시 갖고 있던 20억짜리 자신의 집 그리고 레스토랑 모두 헐값에 넘기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원 정도의 빚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되고 선고를 받게 된 거죠. 근데 윤정수 씨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옆에서 지켜봤는데 윤정수 씨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옆에서 지켜봤는데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한테 속아서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이미 돈을 많이 잃었거든요. 뭐 지나간 얘기니까 제가 뭐 윤정수 씨한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너는 우리 얘기를 안 들었다고. 옆에서 말릴 수 있는 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렸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예. 저는 윤정수 씨가 워낙 사업이 확장되고 잘하게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별명이 윤 회장이라고 썼어요. 나중에 이제 회장 된다고 잘 보여야 된다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런 윤정수 씨가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었죠. 네. 그래도 파산이 윤정수 씨에게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윤정수만큼
부지런한 사람은 없어요. 예. 정말 이 건전지 있잖아요. 그거 같아요. 발발거리고 하여튼 열심히 살아요. 예. 긍정 에너지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는 옆에서 계속 그랬어요. 저 친구가 나쁜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그 이러는 걸 다 한순간에 이뤘으니까. 근데도 윤정수는 강하더라고요. 좀 다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긍정적으로 좋은 에너지를 시청자분들께 또 주시고 계셔서 저도 또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파상은 신청을 하신 지 5년 정도 지났는데 윤정수 씨는 그동안 빚을 많이 갚으신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빚은 거의 95% 정도 다 갚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윤정수 씨가 진짜 저도 프로그램 같이 했지만 진짜 열심히 정말 열심히 방송을 했거든요. 이렇게 빚을 갚고 재기에 성공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윤정수 씨도 뭐 어느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형이 나 돈 빌려줬으면 형 못 봤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 빌리고 나면 그걸 갚을 수 없으면 그 사람하고 연락이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다 갚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게 얼마 안 됐는데 윤정수 씨가 정말 대단한 게 그 파산 신청하고도 이제 개인 빚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적지 않은 돈이었는데 그걸 계속 전화를 받는 게 그분들한테는 희망이에요. 그분들은 어떻게든 사실은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윤정수 씨가 그 연락을 끊지 않고 계속 받으면서 갚아나가는 의지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윤정수 씨는 정말 그 제가 라디오 할 때도 뵙고 그러는데 뭐 진짜 빚 때문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싼 것만 찾아다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대학교 축제 MC는 이제 윤정수 선배급은 하면 안 되거든요. 생태계를 무너뜨리게 그것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1부 할 때 2부 사회 보고 막 이래서 아, 저 선배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잃을 뻔했었어요. 다행히 너무 잘 돼서 다행이에요. 사실 연예계에서 그 빚 갖고 있는 연예인 하면 이분 빼면 안 되죠. 그렇죠. 이상민 대명사죠. 씨가요. 예. 네, 이상민 씨 이제 꽤 돈 많이 벌어서 많이 갚았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빚을 거의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 신용카드가 나왔다고 해요. 신용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이 이 신용도가 올라가야 발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이상민 씨가 얼마나 열심히 빚을 갚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신용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 같고요. 또 빚 상환도 거의 다 이뤄진 것 같아요. 그 이상민 씨의 빚 요거 제가 거의 뭐 특종으로 제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민 씨하고 직접 제가 물어봤어요. 빚 형님 다 갚았죠? 솔직히 얘기해요라고 했어요. 형 그 컨셉이죠라고 했는데 이상민 씨가 정말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고 많이 갚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빚이 원래 요 정도 있었는데 내가 방송에서 잘 되는 걸 보고 새로운 채권자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빚이 다시 늘어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형 언제 갚을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니까 2018년도에 이 정도만 한다면 올해 안으로 다 갚을 수 있을 거야. 그게 목표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상민 씨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빚이 70억 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 돈을 갚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빚이 약 70여 원 정도 되는데 만약 그렇게 보자면 이자만 최소 한 달에 5천만 원이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근데 이자만 봐도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금액인데 얼마나 숨통이 쪼였을지 감히 상상이 또 안 되고요. 제가 항상 저 홍석천 씨 앉아 있는 자리에 앉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민 씨를 항상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중간에 딱 공황장애가 오는 타이밍이 있어요. 순간순간 갑자기 다리를 떤다든지 불안해하는 모습이 딱 많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 녹화 잠깐 쉬었다 가시죠 라고 젠틀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끼리는 아, 지금 지금 좀 그러시죠? 아, 예, 약 하나만 먹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순간순간 오는 공황장애 모습에 우리가 아, 이분이 우리는 지금 그냥 이렇게 편하게 방송을 하고 웃으면서 하고 있었지만 아, 진짜 힘든 상황은 맞구나라는 걸 옆에서 볼 수 있었죠. 이상민 씨가 공황장애가 있어서 술을 웬만해선 잘 안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프로그램 같이 했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말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됐는데 그때 약간 술을 한잔 해서 그런지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30대 때 내가 20대 때는 정말 그냥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르고 내가 얼마나 위에 있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거만하게 생각하는 줄도 사실은 몰랐는데 30대에 딱 들어서
30대 이상민이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야, 이 사기꾼 같은 놈아. 그리고 인간보다 못한 XX야. 이 말을 정말 매일매일 듣고 살았대요. 사업 실패 때문에. 그런데 또 재작년에 활동을 보면 정말로 그야말로 숨 쉴 틈 없이 일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거든요. 24시간 동안에 22시간을 일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빠듯한 스케줄이었었고 하루는 안 쉬더라고요. 하루는 안 쉬었죠. 그리고 정말로 프로그램 정말로 많이 했었는데 그때 곁에서 우리 풍문쇼 같이 MC였으니까 보면 이 비용 절감에도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의상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본인 옷을 입었고 본인 옷을 입어서 무채색을 주로 입었죠.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가끔 회식을 하면 저희 보통 삼겹살을 먹습니다. 삼겹살을 먹는데 이렇게 먹다가 이제 추가 주문을 할 때 이제 추가 주문하면 네, 저기 곱창이 보인다고 대창이 보이죠. 비싼 거 한번 먹자 하면서 회식 때 먹고 싶은 것을 굉장히 많이 드시면서 이게 또 나름의 궁셔리를 거기서 또 실천을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이상민 씨 일화 중에 뭐 이거 처음 공개되는 것 같은데 대표 짠돌이죠. 김생민 씨하고 이상민 씨하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네. 웃기다. 진짜 웃기네. 과연 밥값을 누가 냈을까요? 김생민 씨, 아니고 김생민 씨가 N분의 그래도 일. 내야죠. 자, N분의 1로 나왔잖아요. 근데 요때 밥값을 이상민 씨 일화 중에 뭐 이거 처음 공개되는 것 같은데 대표 짠돌이죠. 김생민 씨하고 이상민 씨하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네. 웃기다. 진짜 웃기네. 과연 밥값을 누가 냈을까요? 김생민 씨, 아니고 김생민 씨가 N분의 그래도 일. 내야죠. 자, N분의 1로 나왔잖아요. 근데 요때 밥값을 천하의 김생민 씨도 이상민을 보고 얻어먹을 수가 없어서 만두를 이름을 딱 시켜줬는데 만두도 그냥 만두가 아니라 고급 만두, 새우 만두를 딱 시켜줘서 드시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상민 씨가 이런 얘기해요. 진정한 짠돌이는 나다. 내가 이겼다 김생민. 김생민한테 얻어먹었다. 네. 대단하네요. 예. 자, 오늘은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파산까지 하게 된 스타들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부디 어려움을 잘 딛고 다시 한번 일어서길 풍문쇼에서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풍문쇼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알고 싶고 궁금해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들어가셨습니다.